3기 5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이고요. 여기 화면에도 보시면은 유치권에 기한 경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유치권이 있는 물건 낙찰받아가지고 이게 유치권자 또다시 경매 신청한 것이 아니고 아마도 유치권자가 다이렉트로 일단 경매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보십시오. 유치권에 기한 경매하니까 이것은 형식적 경매, 그죠?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결정을 보게 되니까 소멸주의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다. 소멸주의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니까 일단 뭐다? 소멸 기준 권리를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권리 분석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소멸주의가 아니고 우리 법원은 인수주의야. 인수주의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이때는요, 매각 조건을 변경을 해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거 볼 적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무슨 뭐 소멸주의 뭐 그런 문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좀 소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소멸주의로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는 굳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다가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대법원 결정을 제가 조금 전에 일부 방송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걸 참조하시면서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자 이겁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 여기 보면은 뭐 없어요. 인수주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법원에서 문구를 작성한다는 말이지. 이게 계장님들의 말이 술 한잔 먹고 작성한지 모르겠어. 임대인이 신청인 겸 유치권자 주식회사 모이며 소유자의 승낙이나 동의 소명 없음.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몇 번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어쨌든 봐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를 신청했는데 형식적 경매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인수한다는 그런 문구가 없고, 그럼 따라서 소멸주의에서 경매가 진행되니까 소멸 기준 권리를 찾고 소멸 기준 권리에 의해서 권리 분석을 해본 과 보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요, 건저당권 2007년 1월 18일요, 건저당권이 하나의 소멸 기준 권리가 되고, 만약 인수주의다면 이게 소멸 기준이 이렇게 따지고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다 끌어안아 버리니까. 근데 소멸주의니까 2007년 1월 18일이고, 근데, 어이구, 이분이 2013년이잖아요. 그럼 아웃이 아웃. 그럼 보증금 4천만 원이든 뭐든 뭐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낙찰자가 이제 인수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적 경매일지라도 일반적인 물건과 똑같습니다. 소멸주의에서 경매 진행된다 그러면요, 일반적인 경매 물건과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큰 어떤,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진다는 것이지요. 가지고 이거는 뭐 2022년도 5월달에 낙찰됐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2021 타경이고요. 이것도 아마 낙찰이 된 사건이네요. 잠깐만요. 10만 9,059.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소자는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인데 이것도 보면요, 유치권에 기한 경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유치권에 기한 경매 나와 있고, 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는요, 유치권에 기한 경매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멸주의, 즉, 매각 물건 명세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경매 물건 분석하실 때 매각 물건 명세서 당연히 보셔야죠. 그죠? 매각 물건 명세서 반드시 보시고, 감정평가서 반드시 보시고, 또 뭡니까? 현황조사서 있잖아요. 그 임차인 뭐, 김계뚱이가 있니, 누가 있니 해가지고, 현황조사서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럼 뭐, 결과는 좀 말씀드리면요,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다 보세요, 다. 그죠? 다 보시는데, 이게 유치권이 기한 경매다, 그냥 일반적인 물건이에요. 단, 이게 전제 조건이 소멸주의란 거죠. 그럼 소멸주의인지 인수주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자.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를 떡 하니 보니까 이게 아무런 문구가 없어. 그러면 이게 소멸주의야. 물건 명세서 보면요, 매각 물건 명세서 해가지고 또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뭐가 있나? 없지요? 없잖아요. 단지 뭐 봐가지고, 잠깐만요. 신청 채권자 이 땡땡은 대전지법 2011라 5408 판결에 의해서 유치권의 존재가 유치권 인정된대요.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인정되니까
이모 씨라는 분이,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분이 이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금액이 얼마더라? 8,500만 원이더라. 자, 아까 여기서도 나옵니다. 유치권자 유치민을 경매 신청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유치권 죽는 거야. 소멸 사유입니다. 소멸돼버려. 두 번째 뭐, 네 채권액을 전했다 받고 못 받고 무조건 다 죽는 거야. 따라서 이 사람의 청구 채권액이 얼마입니까? 8,500이죠, 그죠? 8,500만 원인데, 뭐, 이 번건 같은 경우 1억 1천만 원이니까, 뭐 이게 물론 이제 저당권 등 이런 권리가 없다면은 자기가 8,500만 다 받아가는데, 만약에 앞에 유치권 이 사람보다 먼저 앞에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떡하니 설정되어 있는데 엄청 많이 설정되어 있음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1억 1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1천만 원인데, 1억 1천만 원인데 저당권자가 말이지 한 1억을 배당받아가 버리네, 세상에. 나머지 1천만 원밖에 못 받은 배당금은 없잖아요, 그죠? 8,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만 배당받았어? 그럼 나머지 7,500만 원 낙찰자 돌리더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없다, 이거죠. 왜냐? 소멸되니까, 소멸되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죠? 또 두 번째 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뭐다?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는 뭐다? 일반,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한번 유치권 하니까 막 몇 배가 막 신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말아요. 그건 나하고 관계도 없는 거 뭐라 봅니까? 그냥 궁금해가지고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거 공부하지 말아요. 그런 공부 안 해도 해봐가지고. 돈 버는 공부하시는 거, 돈 버는 공부 봐가지고. 쓸데없는 공부하지 마시고, 그죠? 일반 채권자의 동등한 순위로서 배당받아간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딱 가닥 잡으면, 뭐, 유치권은 이제 죽네. 알았어. 봐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요, 나와 있네요. 보시면은. 이 땡땡 해가지고 1억 1천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근데 밑에 보니까 대금 지급 및 배당 기일이 딱 나와 있어. 여기 보니까 이게 뭐다? 이해관계인입니다. 요 당해 경매 사건 201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낙찰 받았어. 이랬을 적에는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낙찰 받게 되면은 대금 지급 기한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대금 지급 기일하고요. 배당 기일을 같은 날짜 잡아줍니다. 뭐죠? 이 사람이에요. 유치권자 본인이 지가 경매 신청하고 지가 낙찰 받아버렸어. 지가 낙찰 받아가지고 한 게, 여기에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대금 지급하고 배당기일인데, 여기에 뭐, 뭡니까, 채권 상계 신청을 하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채권 상계 신청. 요건 문건 접수 내역을 한번 볼까요? 2022년 6월 8일인데, 2022년 6월 8일 해가지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2022년 6월 8일. 이게 나와 있네. 6월 8일 날이죠. 6월 8일 날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청이 내가지고 이 땡땡 이분이 차액 지급 신고지 이게 채권 상계 신청이잖아요. 여기 이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낙찰 받았다 이랬을 때는요. 오늘 낙찰 받았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매각 허브 기일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난다 그러면요. 매각 허가 결정 나는 매각 일주일까지, 그때까지는 법원에다가 채권 상계 신청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이게 김땡땡이라는 분이 2010년도 또 양반도 어지간히 참 많이 참았다. 11년 동안 참았네. 어이구야. 11년 동안 참았는데 봐가지고요. 여기 이분이에요. 이 양반이라고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8,500만 원인데 이게 여기 임의경매 사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양반 얼마에 낙찰 받았나 모르겠네. 점유도 만약에 유치권자 이모 씨가 하고 있었다 그러면요. 이 낙찰 받은 이분 입장에 봐가지고요. 과연 이걸 돈은 돈대로 내고 말이지 자기 권리는 행사를 못하고 그럼 이거 뭐하러 낙찰 받았는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 가지고요. 자 보니까 잠깐만 이 물건이 몇 번인가 보면 몇 호인가요? 잠깐만 제가 호수가 201호거든요. 호수가 201호인데 여기 101호는 아니네. 201호. 아이고 201호 여긴가? 잠깐만요. 이게 3번 물건 맞네. 201호 맞죠? 그죠? 201호에 대해 가지고 김모 씨라는 분이 6,275만 원을 드렸잖아요. 그죠? 6,275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2009년도에. 여기 보면 뭐 유치권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실 겁니다. 봐가지고.
장모씨로부터 공사되고, 이거 건 10억 원 말이죠. 또 뭐 주식회사 빚은 뭐 8,500만 원. 또 뭐 이게 대성상호저축은행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 우리 이런 거 전혀 쳐다볼 필요 없어요. 유치권 배제 신청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젊은 시기 때문에 말이지 그냥 큰 경매가 진행이 안 된다 해가지고요. 유치권 뭐 배제 신청하는데 하든지 말든지 그건 전혀 효력이 없다는 거. 일단 이 당시에 보니까 유치권 분명히 신고돼 있다 이거죠. 제가 만약에 이 물건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요 이때 2009년 12월 1일 날 6,275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낙찰 받고 나서 뭐 대금 납부를 뭐 했겠죠. 해가지고 김모 씨 해가지고요. 이 보시게 되면 낙찰 받아가지고 이 2010년 1월 8일 날 그자 한 7천 자기 돈 한 6,500만 원 들어갔다 치자 이거죠. 등기비용 다 포함해가지고 다 들어갔다더라. 그럼 봐가지고요. 물론 여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 받아도 전세도 못 넘기고 지가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세상에 6,500만 원은 그냥 그대로 대금 납부해야지만 재경매가 진행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10년 동안 가슴앓이 소가를 했다 이게. 이 상태에서 이 양반이 8,500 내놔 하니까 말이지. 이 중간에 뭐 안전장치를 딱 박아놔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해놔 버렸어. 뭐다 이게 6,500만 원 그냥 탈탈 털어버리지 뭐. 유치권자가 살고 아마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돼 버리니까 점유를 하고 있었겠죠. 그럼 유치권자 점유하고 있다. 유치권자 점유는요 본인의 발을 채권에 금전 채권에 있다면요 그 점유는 타당한 거예요. 적법행위입니다. 적법행위. 불법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봐가지고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전세도 못 넣을게요.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전세도 못 넣고 또 뭡니까? 지가 들어가 살지도 못한 상태에서 10년 동안 에이 하고 앉았다고 말이죠. 차라리 10년 전에 말이지 6,500만 원 이 돈을 다른 데 투자를 했으면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이게 유치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야 물건 대단히 괜찮아. 나 저 물건 참 진짜 잘 알아. 근데 보니까 이야 유치권이 막 10억 아니라 20억 30억 막 돼 있어요. 뭐 돼 있던지 말던지 봐가지고. 아까도 보니까 유치권자 채권액이 10억이라고 그러는데 봐가지고 이게 보니까 8,500만 원이니까 아마 이것도 이제 각 세대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게 청구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런 상태다 그러면요, 봐가 내 6,500만 원이지? 제가 만약에 이분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유치권은 어차피 대출이 안 되니까, 나 은행에 돈도 없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떡한다, 친구가 일로 온다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빌려가지고, 잔금 대출 내는 거죠. 1억 설정해버리지 뭐. 1억 설정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1억 설정한 상태에서 어떡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분 입장에서, 맞잖아요. 유치권자가, 지가 점유를 하고 있고 전혀 도통 대화가 안 된다. 그럼 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니까 유치권자를 건드릴 것 같아요.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유치권 부정적 확인 청구 소송 제기합니다. 이게 유치권의 소송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게 소송 제기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난 유치권자 나 진짜다 말이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경매 집어넣어 빨리. 내 돈 없으니까 네가 경매 집어넣으라고 이 사람아 빨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닥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안타깝다.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게 되고요. 이제 요게 지금, 잠깐만요. 또 이 왜 받았지? 이것도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2021 타경인데, 낙찰된 사례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한 사례는 잘 없더라고요. 이게 과거로 돌아가니까 간혹가다 이런 물건이 나오고 52115 401호일 겁니다. 해남 지원해 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은 유치권의 기한 경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양반 유치권자예요. 유치권자. 박모식 사람이. 유치권자인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9천만 원에 정확하게 끊어버렸거든요. 이게 또, 제가 볼 적에는 이분 같기도 해요. 왜냐면요, 이 날짜 최저 가격이 5,447만 7천 원인데, 9천만 원 같으면요, 3차 기일 날 최저 가격 8,120만 원보다 높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차라리 이분이 다른 제3자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격을 도출하면 이분이 조금 이상한 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맨날 저 경매 정보죠 땡땡으로 나오니까 땡땡으로 나오니까 이제
당사자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이름을 한번 볼까요? 봐가지고 이름이 표시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박땡땡신데, 이긴가? 근데 지금 봐가지고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부터 뭐 이거 보석이 봐가지고, 아, 이거 우리 저랑 같은 종신에 봐가지고, 안 모시는 사람. 2019년도 11월 21일자 이 물건 이제 이미경매라는 매각으로 낙찰받았잖아요. 이거 조금 더 이 사건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박모씨 양반이 보니까, 아이고, 2억 450만 원 해가지고요. 이미경매 신청했어요. 우리는 또 하나 더 이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한다는 것은 이제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법 조문을 보게 되면요. 이 담보권 실행의 예에 의해 가지고 경매가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의 예는 뭐다? 임의경매니까 통상 이렇게 임의경매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보니까 임의경매됐던 게 담보권 실행이 되건 박모 씨 명의로 된 담보권에서 저당권이나 담보가 된 기가 있나 없다. 그럼 요건 이제 형식적 경매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봐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안모 씨라는 분이 한 2년 전에 얼마의 이 물건 낙찰 받으셨는지 그걸 한번 보고 이분이 얼마를 손해를 봤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남들이 손해본 그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걸 경험을 안 해야겠죠. 얼마에 낙찰, 이게 썼다 그죠? 8,360만 원 써버렸잖아요. 그죠? 8,360만 원인데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8,500 정도 들어갔다 치자야겠습니다. 예? 이때는 뭐다 2등으로 떨어진 분 있잖아요. 이분이 2등으로 우리가요 낙찰 받아야지만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떨어져도 돈 버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분 같은 돈 까먹었잖아요. 이 물건에 있어서 2등은 뭐 돈 번 거지. 이분 같은 경우는요 얼마 까먹었습니까? 한 1억 원 가까이 돈 까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1호 나와 있는데 일단 8,360만 원인데 8,5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우리가 보고요. 이 상태에서 보니까 어머야 봐가지고 8,500만 원인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저번에 한 번 이런 전화 주셨더라고요.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는데 하기 전에 유치권을 무력화 시키는 방법. 그건 제가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유치권자 무력화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의해 보니까 저당권 설정 그럼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봐가지고 저당권자 같은 경우 우리 일반 친척 형제들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돈 진정 꼬주고 받고 하면 부모 자식 간에 또 저당권 담보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놨습니다. 근데 일단, 왜냐면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들어가서 낙찰 받았을 적에, 우리 통상적으로, 이런 다른 카페에서도 보니까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접근할 적에 보니까 유치권자가 진짜냐, 가짜냐, 공사대금 채권, 어쩌고, 있잖아요. 그죠?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가 그거 조사하는데 저는요, 제가 만약에 유치권에 있는 물건에 들어간다 그러면요, 그냥 공장 같은 경우 해가 공사대금 몇십억, 몇백억짜리 거 있어요. 그런 거 유치권, 그거는 제 능력 바깥입니다. 그거는 아무나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 봐가지고 아파트인데 아니면, 일본 예를 들어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했다니까 아주 제일 만만하고,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했다 그러면 아주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건 유치권자로서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게 민법 367조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권에 의한 필요 유익비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신경쓸 필요가 없고, 근데 봐가지고 물건이 대단히 괜찮은데 이게 무슨 창호 어쩌고 해가지고 유치권 신고되어 있다. 이게 딱 보니까 진짜다. 그럼 낙찰 받아가지고 어떻게 짠짠이 뭡니까? 그거 알아서 하시면 되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일단 보시니까, 아까 8,5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 우리가 보는데, 여기 보시니까, 박땡땡 이분이 9천만 원에 낙찰 받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 신청하고, 한번 경매 비용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은 아마도 청구 금액이 2억 4백이니까, 이 금액 전체도 싹 다 양반 다 가져버린다고. 그러면요, 안모씨 이분은요, 아까 8,500만 원, 자기 돈 2년 전에 8,500만 원 배팅했잖아요. 또 유치권 주장한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유치권자 이 물건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지대로 이 부동산 맛도 못 봤어. 그죠?
웃으면 안 되는데. 예. 부동산 맛도 제대로 못 본 거야. 맛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를 놓던지 말이 뭐 해야 되는데, 이놈의 말이 유치권자 딱 버티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그 좀 맛을 봅니까? 쓴맛인지 단맛인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상태에서 몇 천만 원 묶여있는 상태에서 에빌리 하고 앉아있다. 그런 사람 조회는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계시면서 기분 나빠가 에이씨 해가지고 그러면 탈퇴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봐가지고. 그럼 본인이 잘못한 거지.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안 웃을게요.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경제활동이죠. 경매도. 경제활동을 하면 있어가지고 내가 밑지는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밑지는 장사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더라? 안전장치를 갖춰놓자 이거지. 우리가 유치권 하니까 가짜, 그러니까 오늘 단지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에 대해서 입찰 들어갈 적에, 유치권 저게 가짜이길 기도해야 됩니까? 제발 비나이다, 가짜 유치권이길 비나이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진짜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진짜일 경우는 우리는 가짜이면 좋고, 진짜이면 어떡한다? 그걸 대비해가 뭔가 짠짠 해버린다면은 가만히 앉아있어요, 봐가지고. 그죠? 근데 뭐 유치권자 이 양반이 말이지, 그냥, 유치권자도요, 봐가지고 유치물을 점유를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 이런 쪽으로서 점유하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이용을 한다든지 그거 하면 또 유치권 소멸사유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도 길게 막 질질 끈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낙찰자 입장에서 오히려 유치권자한테 시비를 거는 게 당신 가짜 아니냐? 가짜니까 유치권 부존재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경매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도 보니까 한 8,500 정도 그냥 호로록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거 경매 투자 하셔가지고 8,500 같은 건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을 호로록 하실랍니까? 하실 분 하세요. 근데 이런 물건도 역시 마찬가지 입찰하시기 전에 오늘도 보니까 오늘 저기 유튜브 구독자분들 전화 꽤 많이 주셨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전화 막 주시라니까 전화 주셔가지고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봐가지고. 단 뭐다 컨설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중개 하시면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 전화 주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 말을 자꾸 전화 주십니까? 전화 주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 있고 하나 더 요거는요. 딱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요. 이게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정석인 이거 한 양반들은 이게 좀 아는 양반이에요. 내가 딱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묵현리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이게 낙찰됐는데요. 다세대 주택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요. 이게 취하돼 버렸나. 취하된 작업은 잘 해놨어. 이게 이 취하됐다는 것은 뭔가 유치권자하고 이게 협상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유치권자예요. 유치권자. 오휴, 청구액이 얼마입니까? 11억 3천만 원인데, 우와. 11억 3천만 원인데, 감정가 얼마입니까? 16억 1,700만 원이잖아요. 우와, 이게 건물 전체 통으로 경매 나왔어. 그러니까 1층 101호 외에 11건이니까 전체 다세대 12채가 경매가 나온 거야. 근데 12채 경매가 넘어왔다든지, 이건 이제 경매가 진행됐다가 이 경매 취하됐다. 왜 이 양반 입장에 왜 자기 11억 3천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근데 왜 저기 경매 신청했다가 왜 경매를 취하를 했을까요? 그래서 밑으로 요건 같은 경우는 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아유 보니까 뭐 많잖아요. 뭐 대지권이 있고 임차인도 보니까 말이지 뭐 임차인이라는 건 저 8명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양반이 2천에 40만 원 해가지고 이게 실제 뭐 살고 있는 덧합니다 하는데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이게요. 요거 이 물건을 문모시라는 양반이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이렇게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2014 타경 이거부터 먼저 보시지요. 자 봅니다. 2014 타경으로 딸깍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문모시라는 양반이 9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데 9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이게. 이게 뭐 이건가 채권자가 이제 24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9억 5천만 원에 토지금을 이제 일괄 매각해가지고 101호 외 11건에 이게 12건이잖아요. 그죠? 12건인데 이거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
봅니다. 근데 임차인도 뭐 그 당시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유치권 신고인 한상진 이 사건 공사된 업무에 13억에 대한 유치권 신고했대요. 유치권 신고했고, 채권자 계약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유치권자는 부동산을 점유하지 못하였고 경매 방해의 목적으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제출됐대요.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이게 유치권 다시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자 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유치권의 효력이 부인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채권자들이 이래서 유치권 배제 신청했다고 하면 절대로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유치권 배제 신청했으니까 유치권 완전히 이게 효력을 상실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또 나있는 유치권자는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신청한 당사자로서 건축업자네요.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해서 소유자를 상대로 한 직업명령이 확정됐대요. 확정됐고 또 이 다세대 주택을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압류 이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치권이 분명히 신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얼마의 낙찰을 받았다 보니까 이 물건 9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9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았으면 그러면 이게 안전장치를 딱 취해놔야 된대. 안전장치가 뭐냐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9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이분이 9억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같은 날짜죠. 그죠? 건저당권 하나 딱 설정했죠. 또 한 3개월 후에 보니까 건저당권 하면 이분은 친구 같아. 그래서 요 설정액 둘 다 합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요? 봐가지고 5억 8,500만 원 7억 2천만 원 이금 하더라도 13억이 넘습니다. 13억 5천만 원에다가 어머야 또 가압류가 딱 들어왔네 세상에. 가압류가 3억 9천 하니까 플러스 3억 9천 16억 그 17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이분이 유치권자로서 이제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경매가 취하가 안 되고 계속된다 그러면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 다 받아가겠지요. 뭐 가지고 그죠? 13억 5천만 원 다 받아가겠지요. 그죠? 이 상태에서 봐가지고 가압류권자하고 유치권자는 가압류권자도 일반 채권자입니다. 유치권자도 일반 채권자입니다. 또 보니까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때 이렇게 배당표 작성하면 돼요. 가압류, 유치권, 저당권 하니까 동등한 순위에 안분 비례 배당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이 진행돼요.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여기 또 5천만 원 꼬리표가 딱 달아나 버립니다. 이게 꼬리표 달아나 게 플러스 5천만 원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4억에다가 저당권 가압류하면 3억 9천 같은 건 얼마입니까? 18억 정도. 그러니까 9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거의 더블로 18억짜리 어떤 채권을 팍 만들어 놨다. 이게 만든 건지 아니면 실제 이런, 근데 우리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생각해봅시다. 유치권 해가지고 유치권자가 10억 원 이상의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 저당권을 설정한다? 뭐 할 수는 있겠죠. 돈 꿔줄 수는 있겠죠. 제가 이건 뭐, 가타부터 제 돈으로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부인을 못 해요.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꿔주고 받고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볼 때는 또 이분들은요, 혹시 유치권자가, 야, 이게 저당권 가짜다 해가지고요, 통장 허위 표시에 의한 저당권 말소해라 소송 들어왔을 때 그걸 대비해가지고, 아마도 이분들은요, 입금증까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치권자가 가짜라 하면 문서라는 게 입금증 받 내가 빌렸잖아 말이에요. 그 뭐 소송은 정인하고 정거 싸움이잖아요. 그죠? 절대적으로 모두 유치권자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막 경매가 진행되었다가 만약에 끝까지 간다면 결국 뭐다 이 양반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우리 조금 전에 왜 받았지 그 두 건 같은 경우는 그 낙찰자도 완전히 애별히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이분이 대단히 어떤 깨어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치권은 지금 내가 오늘로서 유치권에 대해서 이제 다 끝마쳐 버리려고 그럽니다. 물론 유치권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게 일부분인데 나머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상에서도 보면 유치권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참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영상을 통하셔가지고 또다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입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